안녕하세요. 경제 팩트입니다. 오늘은 좀 억울한 사건 하나 들고 왔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1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7천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딱 영주였어요. 사상 최대 IPO였던 스페이스X. 전 세계가 달려든 그 상장에서 인수단 23곳 중 단 한 곳만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하필 한국의 미래에셋증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은 62억 달러를 넣어서 예상의 7배인 22억 달러어치를 챙겼거든요. 일본은 대박, 한국은 0. 같은 딜인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진짜 놀랄 반전. 이 영주가 알고 보면 여러분 계좌를 지켜준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사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 채널은 흩어진 숫자 단서를 모아서 사건의 진짜 범인 하나를 지목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진범이 누구냐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 신호부터 짚을게요. 저번에 7월 시장을 흔들 신호로 원달러 환율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1,500원대 고환율을요. 그게 이번 사건과 소름 돋게 맞물립니다. 실제로 청약이 시작된 6월 5일 환율은 1,559원,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상장 뒤인 16일엔 1,511원으로 내려갔죠. 이 48원 차이가 오늘 숨은 피해의 핵심입니다. 지난 신호가 헛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약속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영주 사태의 진범. 둘째,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됐나? 셋째, 다음에 해외 공모주 할 때 뭘 봐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다 잡힙니다. 먼저 사건의 기둥이 되는 숫자 하나. 미래에셋은 원래 스페이스X 주식 231만 4,815주를 받기로 돼 있었어요. 미국 SEC 서류에 이름까지 올린 공모가 기준 3억 1,200만 달러, 약 4,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상장 직전 이 숫자가 통째로 연기됐어요. 예정치의 100%가 삭제된 겁니다. 서류엔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 꼭 짚을 점. 이건 일반 개인 대상이 아니라 전문 투자자와 기관 대상 청약이었어요. 자격이 높은 투자자들도 영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서류엔 있는데 실제로는 연기라는 간극, 오늘 모든 단서가 여기로 모입니다. 간극의 출발점은 5월이었어요. IPO 내부에서 프로젝트 에이펙스라 불린 절차에서 대표 주관사가 인수단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투자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진술. 미래에셋은 이 요청에 답하면서 우리 고객 주문을 넣었다고 인식했다는 게 블룸버그 보도예요. 즉, 이 답장을 주문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 주관사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주문이 아니라 그냥 관심 있다는 예약 명단, Indication of Interest였다는 거죠. 진짜 주문은 6월에 따로 받는다는 거였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식당에 몇 명쯤 올 것 같냐 물어본 건데 미래에셋은 그걸 예약 완료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정작 식당은 그건 예약 명단일 뿐이라는 거였고요. 이게 첫 번째 소통 오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뒤집힙니다. 미래에셋이 정면 반박했거든요. 바로 오늘 7월 1일에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래에셋 주장은 이래요. 5월은 수요 집계조차 시작 안 된 시점이다. 우리는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절차대로 11억 4천만 달러를 주관사 시스템에 신청했고 대표 주관사한테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절차 이행론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진술. 업계에선 코리아 패싱론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가 공시 문서에 물량까지 명시해놓고 최종 단계에서 한 주도 안 준 건 한국 시장을 대놓고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잘 안 알려진 네 번째 진술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팩트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바로 수요 부족론, 냉정한 머니게임 논리입니다. 숫자를 볼게요. 일본은 청약에 62억 달러가 몰렸어요. 경쟁률 19.87대 1. 반면 한국은 단 5억 달러, 경쟁률 1.6대 1이었습니다. 같은 물량을 놓고 수요가 12배 차이 났던 거예요. 주관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물량이 부족하면 누구부터 챙길까요? 당연히 수요가 뜨거운 쪽이죠. 일본은 개인까지 달려들어 불이 붙었고 한국은 미지근했던 겁니다. 이게 냉정한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럼 왜 한국 수요가 적었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도.
국내 개인은 미국 주식 공모에 직접 청약할 길이 막혀 있어서 전문 투자자만 참여했어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 당국입니다. 여기가 네 번째 진술의 반전이에요. 청약 무렵 외환 당국은 환율을 막느라 최근 2분기에만 50조 원, 달러로 361억 달러어치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것도 6분기 연속으로요. 그런데도 환율은 1,550원을 뚫었고 외환 보유액은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죠. 이렇게 달러 한 방울이 아쉬운 판이었어요. 그러니 금감원이 청약 기간 내내 미래에셋 본사에 상주하며 점검한 겁니다. 스페이스X 청약으로 수조 원어치 달러가 또 빠져나갈까 봐요. 그 결과 청약 금액이 당초의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투자자를 보호하려던 당국의 점검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요를 줄여서 물량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계에선 이걸 금감원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진술이 4개나 충돌하죠. 소통 오해다, 절차 지켰다, 골드만이 패싱했다, 아니 그냥 수요가 적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넷 다 결국 한 곳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해였든 패싱이든 수요 부족이든 마지막 배정 버튼을 누른 건 전부 뉴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움직인 건 결국 수요였고요. 한국은 그 버튼의 손도 힘도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범은 이겁니다.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IPO에서 최종 배정권을 못 쥐고 그 배정을 좌우하는 수요의 화력마저 약했던 구조 그 자체예요. 그럼 이제 제일 뜨거운 쟁점, 미래에셋이 투자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법률시장 전문가 의견이 정확히 두 갈래로 갈려요. 보상 찬성 쪽. 김장 법률사무소 문양수 변호사는 경영 판단의 원칙상 투자자들의 환차손을 돌려주는 수준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손해가 났으니 그 정도는 물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쪽.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에셋의 착오나 오류로 못 받은 게 아닌 이상 일반도 아닌 전문 투자자에게 일일이 보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에 법적 함정도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금융사가 투자자 손실을 사후에 메워주는 걸 금지합니다.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겁니다. 결국 열쇠는 금감원 검사예요. 검사에서 미래에셋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중대 오류가 드러나면 보상 명분이 생기고 아니면 보상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방향과 타이밍을 나눠야 해요. 방향. 해외 대형 IPO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초대형 상장이 계속 나오고 한국 투자자 관심도 높으니까요. 흐름 자체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타이밍. 그 열풍의 리스크는 갑자기 배정 확정 직전에 터집니다. 이번처럼요. 청약할 땐 다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 배정 버튼에서 한순간에 연기될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충돌이 아니에요. 한 흐름의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열풍은 방향이고 배정 실패는 열풍이 식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어있던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해외 공모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구조적 리스크가 언제, 어떤 신호로 드러나는지 미리 아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지갑 얘기예요. 이번 사건에서 진짜 손해는 영주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숨어있는 두 번째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환차손이에요. 청약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했죠. 그 시점 환율이 1,559원 17년 만에 최고였어요. 제일 비쌀 때 달러를 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영주 통보를 받고 증거금을 돌려받는데 그 사이 환율이 1,511원으로 내렸어요. 다시 원화로 바꾸면 달러당 48원씩 손해죠. 넣었다 뺐을 뿐인데 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검토 중인 보상한 핵심도 이 환차손이에요. 증거금 원금은 전액 환불됐지만 환전 과정의 손해는 별개라는 거죠. 다만 이건 7월 1일 현재 아직 검토 단계, 확정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 해외 공모주는 배정 리스크뿐 아니라 환 리스크가 이중으로 붙어요. 특히 환율이 역사적 고점일 때 청약하면 배정 실패 시 손해가 2배가 됩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 기준선 하나. 청약 시점 환율이 최근 1년 고점 근처, 예를 들어 1,500원을 크게 넘는 구간이라면 환전 규모를 줄이거나 배정 실패 시 환손실을 미리 계산해 넣으세요. 두 번째 교훈,
인수단에 이름 올렸다가 물량 확보가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SEC 서류에 231만 주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는 연기였죠. 심지어 회장이 4월에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홍보까지 했는데도요. 그래서 청약 전에 딱 하나 확인하세요. 이 물량이 확정 배정이냐 예정 물량이냐. 대부분 해외 IPO는 후자, 즉 주관사 재량이에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정은 결국 수요 경쟁입니다. 일본은 경쟁률 19대 1, 한국은 1.6대 1이었죠. 내가 청약하려는 딜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요가 약하면 나 혼자 열심히 넣어도 배정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청약 전에 그 IPO의 국내 청약 경쟁률과 총 청약 규모를 확인하세요. 경쟁률이 유난히 낮으면 배정 자체가 불발될 위험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갑 방어 3종 세트예요. 하나, 환율 고점이면 환 리스크 이중 계산. 둘, 예정 물량과 확정 배정을 구분. 셋, 국내 수요 경쟁률을 배정 신호로 확인. 이 3개만 챙겨도 다음엔 안 당합니다. 자, 오늘 사건 진범은 하나였어요. 한국이 최종 배정권을 못 쥐고 수요 활용마저 약했던 구조. 진술 4개가 싸웠지만 화살표는 전부 여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보면 되냐? 외부 신호들 내 계좌 점검 하나로 압축할게요. 외부 신호 첫째,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입니다. 지금 미래에셋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중대 오류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 규모도 앞으로 해외 공모주 규칙도 바뀝니다. 꼭 챙기세요. 외부 신호 둘째, 미래에셋과 블룸버그의 진실공방 결말이에요. 법적 대응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어느 쪽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내 계좌 점검 하나. 다음에 해외 공모주 청약할 때 딱 3개만 자문하세요. 물량이 확정이야 예정이야? 지금 환율은 고점이야? 국내 수요 경쟁률은 뜨거워? 이 3개면 오늘 사건은 안 반복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반전 기억나시죠? 영주가 계좌를 지켰을 수도 있다는 거.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후 한때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못 받은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얄궂죠. 오늘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진범은 배정 재량과 수요 구조, 방어는 환 리스크와 확정 여부와 경쟁률, 그리고 배정 실패가 늘 손해인 건 아니라는 것. 다음 사건 파일에서 또 만나요. 경제 팩트였습니다.